자, 반갑습니다. 한국사입니다. 오늘은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만나봅니다. 어느덧 8번째 수업이네요. 페이지는 98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전에 갑신정변이라던가 바로 거문도 사건, 중립화론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1884년과 85년에 형성이 되어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배울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물론 자잘한 봉기들은 92년, 93년, 자잘한 봉기라던가 동학애들의 그 모임, 그런 집회 이런 것들은 92, 93도 있었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봉기라고 한다면은 동학농민운동의 본격적 시작이라고 한다면 94년도예요. 즉 10년 사이에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동안 조선 정부는 뭐 했냐? 딱히 한 게 없습니다. 10년간의 조선 정부는 별다른 큰 정책을 실시한 게 없어요. 그냥 내부로부터 골마갑니다. 물론 나름대로 개화 정책을 실시를 했어요. 이 개화 정책은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돈이 있어야지 합니다. 돈이 있어야 철도를 깔겠고, 돈이 있어야지 무기를 만들겠고, 돈이 있어야 군대를 훈련시키겠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한편으로 갑신정변 등등으로 배상금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 배상금들을 어떻게 지불해야 되냐?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내야 됩니다. 즉 개화자금이라던가 배상금 등등으로 정부의 지출 예산이 올라갔고, 이거는 결국 백성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선 정부가 멀쩡했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세도 정치는 원래 순조, 헌종, 철종의 3대 50년간인데 고종 시기도 포함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고종 시기를 장악했던 여흥 민씨의 세력이 그만큼 과거의 안동 김씨 뺨칠 만큼 백성들을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안동 김씨가 그랬던 것처럼 관직을 매매하고 팔고, 이 관직을 뇌물을 바쳐서 사간 사람들은 이제 자기 백성들을 쥐어짜면서 본전을 채우려고 하고, 이런 식의 악순환이 과거의 세도정치 시기의 악순환이 이 시기에도 반복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더해서 이전에 이모군란 때처럼 계속 쌀은 곡식들은 항상 일본으로 유출이 됩니다. 일본은 꾸준히 공업화를 추진하고 있었고, 농지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기들의 곡식을 한반도에서 채워나가는 방식을 예전부터 개항 시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항상 유지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작농들,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들이 재배하는 쌀과 곡식들을 그들이 먹지도 못한 채 지주에 의해서 팔아넘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일본 상인들이 영국산 면제품을 수입해서 팔면서 과거에 수공업에 의존했던 조선의 이 면방직공업 같은 이런 공업들이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습니다. 가격 경쟁력이라던가 퀄리티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아요. 이래저래 경제적으로 난관입니다. 즉 농민들, 일반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자잘한 봉기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98페이지에 그 왼쪽에 보시면 그래프가 있어요. 실제로 동학농민운동 전에도 자잘한 봉기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동학, 우리가 근현대사부터 배우기 때문에 동학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학,
동학에서의 동은 뭘 의미하냐? 서학, 즉 천주교에 대립되는 겁니다. 이 천주교의 전파에 대항해서 이 경주 출신의 몰락 양반 최재우가 만든 종교로서 모두가 다 하늘이다, 마음속에 다 하늘님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인내천 평등 사상을 바탕으로 이 조선에서 대폭적으로 세력을 확대합니다. 이거를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에서 놔둘 리가 없습니다. 어디 평등 같은 소리 하네 이러면서 최재우를 잡아다가 죽여버리고 동학을 탄압해요. 그 다음 교주였던 최시영이 교단을 정비하고 교세를 점점 확장시켜 나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끊임없이 동학교도가 보이는 족을 치는데, 당시에 불만이 많았던 농민들, 특히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여기 삼남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세 개의 남쪽 지역이에요. 한반도가 이렇게 너무 심하다, 미안합니다. 예, 다시 그릴게요. 잘 그려질까 모르겠는데 넘어갑시다 그냥. 자, 한반도의 남쪽 지역,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요 충청, 전라, 경상, 요 세 개의 남쪽 지역을 삼남 지역이라고 합니다. 농업 생산력이 좋은 지역들이에요. 특히 전라도 지역. 이쪽 지역으로 세력을 더욱더 확대해 나갑니다. 당시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농민들에게 평등 사상은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학이 점점 세력을 확장하면서 그들은 점점 자신감을 얻어요. 야, 우리가 세력이 이렇게 큰데 우리가 이 세력을 바탕으로 그동안 억울한 게 있으면 해결을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그들이 억울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여기 만든 사람이 정부에 의해서 탄압받고 죽었습니다. 억울하게 당시에 혹세의 무민이라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어지럽히고 나라를 혼란시키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최재우를 죽여버렸어요. 당시의 동학교도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그리하여 거대해진 세력, 정비된 교단을 바탕으로 이제 그들이 과거에 억울하게 죽었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최재우의 원통함을 풀기 위해서 이제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원은 밝히는 겁니다. 뭘 밝히냐? 원통함. 원통함이 뭐일 수 있으니까, 원통함이 참 이해가 안 되면은 느낌이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이해하세요. 즉 억울하게 죽은 교주 최재우의 그 죄명을 풀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삼리에서 시작해서 집회를 열었어요. 자신감을 얻은 동학교도들이 어디로 가냐? 한양으로 갑니다. 그래서 대궐 앞에 엎드려서, 엎드릴 복장입니다. 대궐 앞에 엎드려가지고 전하, 저희 교조 최재우님의 원통함을 풀어주세요라고 상소를 올려요. 이게 발칵 뒤집어집니다. 당시에 사이비, 사교 취급받던 동학이 갑자기 올라와서 대궐 앞에서 엎드립니다. 이거를 당연히 정부에서는 내쫓아버립니다. 여기에서 지지 않고 보은과 금구 지역으로 점점 집회가 커져가만 합니다. 이 집회가 점점 커져가는데, 이게 커져가면 갈수록 집회의 성격이 점점 달라져요. 자, 집회에서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집단이 모일 경우에 배가 산으로 갑니다. 자, 동학의 예를 들어볼게요. 동학교도들이 막 보험에서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여기 강당 같은 느낌에서 나와서 막 연설하는 겁니다. 우리
교조의 원통함을 풀어달라 그러면 사람들이 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이들의 대부분은 농민들입니다. 이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그 교조 체제의 원통함에 더해가지고 뭘 끼웠냐? 바로 그들이 불만이었던 탐관오리들의 약탈, 침탈, 침략, 수탈 등등등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또한 일본에 대한 비판, 이 모든 것들이 다 일본 때문이다. 일본 놈들 몰아내자 이런 식으로 점점 세력이 정치적으로 바뀌어갑니다. 동학의 높은 간부들은 살짝 당황했지만은 이거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도 존재를 했어요. 동학의 지도부 내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좀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여튼 점점 정치적인 색채가 강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던 찰나, 이렇게 교조 신원운동이 전개되어 가고 있는 찰나에 동학의 본격적인 봉기를 알리는 서막이 불타오릅니다. 바로 전라도 지역의 고부군, 여기가 쌀 생산이 많은 지역입니다. 물자가 풍부하고 쌀이 많이 나와요. 그 말은 지방관리들이 정말 삥을 뜯기 딱 좋은 백성들을 쥐어짜서 자기가 본전을 챙길 수 있는 그런 핫플레이스예요. 여기에 군수였던 조병갑이 당시에 우리가 탐관오리로서 전 세계에 내밀 만한 월드 클래스 수준입니다. 정말 조병갑이 저지른 짓들이 정말로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만석보예요. 거기 사진으로 99페이지에 만석보의 사진도 있기는 한데 원래 고부군에는 여기가 고부군이라고 하면은 이 고부군 옆에 고부군 안에 저수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물을 끌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조병갑이 우리 저수지가 낡았으니까 저수지를 엎고 새롭게 만들자 라고 주장하면서 백성들의 농민들의 노동력을 동원해서 멀쩡한 저수지를 갈아엎고 새롭게 만석보라는 저수지를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물을 끌어 쓰는데 여기에다가 조병갑이 세금을 때립니다. 물세. 원래 있던 거를 지가 백성을 동원해서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무상 제공하는 게 아니고 세금을 받아서 지가 그거를 국가에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금을 지가 삥땅을 칩니다. 그 외에도 정말 주옥 같은 삥땅질이 넘칩니다. 여기에 분노한 사람들이 동학교도였던 전봉준을 주도해서 으쌰으쌰 조병갑 밀어버리자라고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 봉기 당시에 이 사발통문이라 그래가지고 이 경문 조병갑 죽여버리자 한양으로 가자 이러면서 여기다가 뭐라냐 밥그릇을 엎어가지고 밥그릇을 엎어서 동그랗게 한 다음에 여기에 사람 이름을 썼어요. 여러분 얼핏 보면은 누가 주동자인지 모르게 모두가 다 평등한 느낌이니까 여기에서 이 봉기를 누가 주도했는지 모르게 이 사발통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들은 봉기를 일으켜서 조병갑을 내쫓아요. 조병갑을 죽이지 못합니다. 탐관오리들은 참 명도 길어요. 조병갑은 도망가고 고부군을 봉기군이 점령했습니다. 정부는 이걸 보고 상황 심각하다 라고 여기고 조병갑 대신 새로운 군수를 파견해요. 이 새로운 군수가 이 봉기군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약간 좀 유화 정책을 펼치면서 봉기군들이 해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좋은 시나리오인데 문제가 이상해집니다. 이 봉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의 안핵사, 원래 안핵사는 뭐하는 애들이냐, 반란이 발생하면은 농민 반란이 발생하면은 가가지고
들어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왜 반란을 일으켰니? 아,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농민들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하는 상담의 역할, 느낌 나는 느낌적인 거를 하는 게 안핵사입니다. 원래 달래주는 애인데 와가지고 뭔 짓을 하냐? 이게 다 동학 때문이다. 동학을 족치자 이러면서 동학 교도들을 대거 잡아 족치고 막 때리고 죽이고 식량 뺏고 이러면서 애꿎은 농민까지 동학 교도로 몰아가면서 자기의 탐욕을 채웁니다. 당시에는 지방관들 사이에서 동학 교도들의 재산을 뺏는 거는 죄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국가에서 이거 가지고 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한테는 동학 교도의 재산이 약간 좀 비상시에 쓰는 지갑 느낌이에요. 즉 이용태는 안핵사로 가가지고 동학 교도를 대거 탄압합니다. 여기에 분노한 동학 교도들이 이제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여담이지만은 조병갑은 죽지 않고 나중에 다시 파직됐다가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동학의 2대 교주였던 최시영을 사형을 언도하는 재판관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예요. 동학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이 동학의 교주를 2대 교주를 사형시켜버리는. 이용태는 나중에 일본한테 자귀를 받는 친일파가 됩니다. 참 탐관오리들은 명도 깁니다. 여튼 이렇게 동학교도들의 불만이 불타오르고 이 전봉주는 다른 간부였던 손화중과 김계남을 모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전격적으로 봉기를 시작합니다. 요게 1차 봉기입니다. 1차 봉기의 구호 바로 제폭구민과 보국안민이에요. 제폭구민, 폭정을 제거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자. 보국안민, 나라를 도와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즉 동학은 나라를 멸망시키자는 의도가 아니고 폭정을 제거하고 나라를 돕자는 의미로 봉기를 일으켰어요. 이들은 고부군을 재점령한 다음에 백산 지역에 모여서 거기 99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경문을 발표하고 4대 강령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이런 봉기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진압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지방군과 중앙군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동학의 군대는 막자라고 계획을 해요. 문제는 당시의 조선 정부의 지방군대의 꼬라지가 딱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지역의 지방군대인 전주의 감영군, 감영은 무엇이냐? 그 전라도 지역의 군사를 담당하는 지휘관이 머무르는 관청이에요. 즉 전라도 지역의 지방군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이 지방군대를 황토현에서 작사를 내고 더 나아가서 당시에 이 고종이 군사력을 매우 중시했기 때문에 우리 조선의 중앙군대가 딱히 장비가 후달리질 않아요. 독일제 야포 그리고 게틀링이라 불리는 연발식 기관총, 그 당시에 기관총으로 무장한 중앙군대를 동학 토벌을 위해서 내려보냅니다. 얘네들은 그렇다 쳐도 얘네가 상당히 빡셉니다. 장비 자체가 달라요. 동학군대들은 장비가 끼케발, 죽창, 활, 참, 옛날 스타일의 화승총 이런 겁니다. 근데 조선 정부는 뒤에서 장전하는 최신식 서양식 총과 야포, 기관총으로 무장했습니다. 자, 무장 상태가 기관총, 야포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구사한 전술이 매우 혁명적이었어요. 누가? 동학군대가. 거기 99페이지에 있는 장태를
만들어가지고 굴리면서 이 장태 뒤에 숨어가지고 엄폐물을 만들어서 기관총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물론 완전히 무력화는 아니지만은 당시에 이 서양식 무기에 대한 전술이 별로 없는 지휘관이었어요. 이 지휘관이 심지어 기관총과 야포라는 방어의 중심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들이 동학을 상대로 공세를 펼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은 기관총 걸어놓고 야포 걸어놓고 싸우면 이기는데 이들이 공세를 해요. 돌격 이런 느낌입니다. 기관총을 들고. 그래서 이 기관총과 야포의 이점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동학 군대랑 싸우고, 동학 군대는 아까 말한 장태와 같은 엄폐물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게다가 동학은 사기만큼은 좋습니다. 그들이 애초에 봉기를 일으킨 대의 명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기가 높았고 결국 여기에서 정부의 군대는 사실상 전멸당합니다. 자, 지방군대 작살났어요. 정부군대 작살났어요. 중앙군대. 즉 전라도 지역은 군대가 딱히 없습니다. 이 틈을 타서 이제 동학군대가 전주를 점령합니다. 요게 매우 조선 정부한테는 충격적인 상황이에요. 자, 전라도라는 거는 전주와 나주의 이름을 땄습니다. 당시의 전라도 지역의 가장 대표하는 도시로 전주와 나주가 있어요. 그만큼 전라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고 거기에 더해 왕의 성씨가 전주이씨예요. 즉 왕의 고향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정부가 이거를 매우 심각하게 충격적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 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종이 손을 뗍니다. 원래 상식적인 나라라면은 야 반란났네, 군대 모아라, 진압 가자 라고 해야 되는데, 지더라도 계속 부딪혀야 되는데 고종이 야 안 될 것 같다, 야 우리 도저히 우리 군대로는 동학 못 막으니까 우리 형님들, 청나라 형님들한테 병사를 빌리자. 신하들이 계속 반대해도 안 됩니다. 이런 반란 따위에 외세를 개입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신하들이 얘기를 하고 반대를 해도 아니야, 우리는 안 돼. 형님 도와주세요. 청나라에 요청합니다. 청나라 군대가 옳다구나 하고 파병합니다. 먼저 이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일본에 통보를 한 다음에 아산만, 충청도 아산만에 청나라 군대가 전격적으로 상륙해요. 일본이 한반도에서의 압력과 입지를 다지고자 하는 일본이 청나라만 오게 놔두지가 않아요. 근데 명분이 없으니까 어떤 명분을 만드냐? 지금 동학 교도들 때문에 이 공사관의 방비가 위험하니 제물포 조약에서 규정된 대로 우리가 공사관의 경비를 위해서 병사를 파견하겠다 라고 하면서 일본군도 인천에 상륙합니다. 인천. 얘들은 목표가 애초에 한양인 겁니다. 목표가. 여생들 갑자기 뜬금없이 한반도에 청나라 군대가 왔는데 우리 정부가 부르지 않은 일본 군대도 왔어요. 상황이 매우 심각해집니다. 정부도 이것까지는 원하지 않았고 동학군들은 더욱더 당황합니다. 저게 뭐하는 짓이냐? 상당히 당황해요. 그래서 급해진 정부와 동학들이 만나서 전격적으로 화해합니다. 청군과 일본군을 한반도에서 내보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 둘이 전격적으로 전주에서 만나서 화해를 하는 게 바로 전주화양입니다. 여기에서 농민군들의 요구를 대폭적으로 수용을 하고 이 조건으로 농민군은 해산합니다. 이 전주화약 이후에 조선정부는 내부의 개혁을 위해서, 중앙 정치의 자주적인 개혁을 위해서 교정청을 설치합니다. 물론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이 이런 거 다 밀어버리고 가보 개혁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지방에서는 농민군들이 주도해서 집강소를 설치해서 교정청과 집강소를 설치해서 농민군들이 지역의 그 지방의 개혁을 주도합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폐정 개혁을 진행하는데 이 폐정 개혁의 내용은 100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거기 빈칸 등등에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교과서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자, 먼저 동학부는 정부와 원한을 씻어버리고 모든 행정에 협력한다. 탐관오리는 죄목을 조사해서 엄하게 징벌한다. 관리의 채용은 출신을 타파하고 지벌은 약간 출신 지역 같은 거 말해요. 인재를 등용한다. 즉 정치의 기강을 확립하고 갑신정변과 유사하게 능력에 따른 등용입니다. 그냥 짧게 줄였는데 이 탐관오리를 조져버려가지고 정치 기강을 확립하고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을 한다라고 말을 해요. 또한 10조 외적과 통하는 자는 엄하게 징벌할 것 반외세 특히 누구냐? 일본입니다. 다음 경제 잡세는 일체 당시의 기본적인 세금 빼고 부가세 같은 잡세는 거둬들이지 말고 사채 같은 것, 빚 같은 것들은 무효로 하고 토지는 평균으로 분작한다. 토지의 분배, 토지제도나 세금제도 특히 중요한 거는 토지제도입니다. 이거를 개혁해요. 다음 사회 파트에서의 핵심은 백정에 대한 차별 철폐, 과부의 재가 허용, 노비문서의 화르륵, 신분제 폐지 등등 약간 신분제 철폐 등 악습, 봉건적인 악습을 철폐하는 글씨가 잘못됐네. 잠깐만요. 봉건적인 악습을 철폐하는 그런 개혁을 추진합니다. 자, 정치개혁 확립하고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하고 일본을 타파하고 반외세, 토지제도와 세금제도를 개혁하고 신분제의 철폐 등 봉건 악습을 철폐하고 이런 개혁안들이 나중에 갑오개혁도 있고 앞서서 갑신정변 시기에 혁신정강도 있었어요. 헷갈리기 쉬운데 주로 동학의 폐정 개혁안들은 가만히 읽어보시면 표현이 좀 거칩니다. 보세요. 노비문서를 불태워버린대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약간 거친 게 있습니다. 다른 개혁안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개혁안과 비교해서 보실 때 좀 표현이 거친 부분을 생각하시면 좀 더 구분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전주화약으로 동학과 정부 군대가 화해를 했어요. 이제 청나라 군대랑 일본 군대에게 얘들아 우리 화해했으니까 이번 한반도에서 나가주지 않을래? 라고 요청을 해요. 일본 군대는 이거를 받아들일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일본 군대는 이참에 한반도에서 자기의 입지를 확고하게 다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경복궁을 공격합니다. 당시에 우리가 조선 군대가 군사력이 나쁘지 않았어요. 이 경복궁을 일본 군대가 사방에서 공격하는데 당시에 경복궁 수비사령관이 누구였냐? 미국 대령입니다. 다이라고 불리는 미국 대령인데 미국 출신 대령의 지휘하에 우리가 장비가 나쁘지 않았어요. 게틀링 같은 거를 성문 위에 게틀링을 걸어놓고 쏘면서 지형지물의 이점을 이용해서 일본 군대를 잘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군대가 백도어로 돌아서 침투해서
고종을 생포하고 고종을 인질로 삼고 위협해서 조선 수비군들의 의욕을 깎아내리고 그들을 항복하게 만들어서 경복궁을 완전히 점령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교정청을 폐지하고 이따가 배웁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갑오개혁할 때 배웁니다. 교정청을 폐지하고 뭘 만드냐? 군국기무처를 만들어서 흥선대원군, 아직도 나옵니다. 흥선대원군을 앞세워서 얼굴마담으로 삼고 군국기무처를 통해서 일본의 입맛이 약간 섞여있는 스타일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해요. 왜 흥선대원군이냐? 갑오개혁 때 설명하겠지만은 흥선대원군이 애초에 이 양반이 외세와 타협을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다른 서구 열강들이 의심하지 않게 봐라, 이 사람이 우리말 들을 사람이냐? 아니다. 우리는 전혀 조선에 간섭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얼굴마담이에요. 이렇게 경복궁을 점령한 다음에는 일본이 정박해 있는 청나라 함선을 기습 공격하면서 청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원래 전쟁은 시작을 할 때 선전포고를 해야 돼요. 마치 복싱이나 UFC에서 싸울 때 먼저 글러브로 인사하는 것처럼 원래 선전포고를 해야 되는데 일본은 걔네 역사에서 한 번도 선전포고를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청일전쟁, 러일전쟁, 2차 세계대전 등등 일단 후린 다음에 싸우자는 겁니다. 얘들은 그랬어요 항상. 여튼 이 전쟁의 수행 과정에서 일본이 점점 승기를 잡고, 이거는 갑오개혁 때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일본이 점점 승기를 잡고 이제 일본이 조선을 점점 장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참 웃긴 상황이 발생해요. TV에 나오기도 했는데 당시의 중앙 정부를 일본이 장악하고 지방의 정부는, 지방 군대는 또 다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나라랑 일본이랑 싸울 때 중앙 정부, 우리의 중앙 정부와 중앙 군대는 일본 편을 들고 지방 군대는 청나라의 편을 드는 참 웃지 못할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이때 발생하기도 합니다. 참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한 다음에 청일전쟁이 발생되면서 이제 좀 일본의 입김이, 일본의 압력과 간섭이 완전 심해집니다. 이거를 누가 보고 가만히 있지 않냐? 바로 동학입니다. 동학이 이런 꼬라지를 볼 때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동학은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매우 반대하는 입장이고, 이들이 조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으쌰으쌰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보국 안민, 나라를 돕기 위한 거예요. 꼬라지를 보니까 나라를 도와야겠어. 이렇게 마음먹는 겁니다. 우리가 엇박당하고 있는, 우리가 저렇게 불쌍하게 일본한테 잡혀서 고통받는 우리 전하와 조선 정부를 구하자라고 하면서 동학이 대규모로 모여서 만 단위가 넘는, 거의 10만을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여요. 그래서 남접과 북접의 대규모의 조직이 논산, 지금도 어떻게 보면 논산 훈련소 덕택에 병사들이 모이는 지역이죠. 논산에서 10만 명이 넘는 대규모의 인력이 모입니다. 이 인력이 다 죄다 한양으로 진격할 수 없으니까 이제 몇만 단위의 소수만 꾸려가지고, 몇만이 소수예요. 꾸려가지고 공주를 거쳐서 가자 한양으로 우리의 왕과 정부를 구하자라는 의미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공주 우금치 고개에서 이 동학군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군과 조선 정부군과 일본군이 협력해서 고개에서 이 동학군대를 막는 겁니다. 이들은 일본군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식 장비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이들은 앞서 괜히 꼬라박았다가 전멸당한 과거의 경군과는 달리 철저하게 고개에서 기관총 걸고 기다리면서 동학이 오는 거를 기관총으로 긁어버리면서 일제 사격을 하면서 돌격하는 동학군들을 그렇게 방어를 합니다. 즉 방어하는 거를 계속 부딪히고 동학이 부딪히고 깨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이거를 반복해가면서 결국 동학은 완전히 세력이 꺾이는 겁니다. 동학들이 숫자가 많고 의욕도 넘쳤지만은 도저히 장비 차이가 극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후에 태인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패배한 후에 공식적으로 동학 농민군들이 해산당하고 아까 말했던 손계남, 전봉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 잡혀서 처형당하면서 동학의 봉기는 완전히 끝이 납니다. 자, 동학 농민운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볼게요. 일단 과거의 갑신정변은 위에서부터 발생한 정치개혁운동인데 이거는 밑에서부터 농민들의 의지에 의해서 발생한 반봉건운동입니다. 반봉건은 뭐로 할 수 있냐? 신분제 철폐 같은 과거 봉건시대, 조선시대 악습들, 신분제 이런 것들을 폐지하는 움직임이 주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반외세운동이에요. 이 패정개혁 안에도 일본을 몰아내자라는 게 있었고 특히 앞서 배웠던 2차 봉기의 목적이 일본의 타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외세 운동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이 동학농민운동은 어떤 영향을 끼치냐? 동학농민운동에서 패정개혁으로 나왔던 것들이 나중에 갑오개혁에 반영이 됩니다. 신분제 폐지라던가 등등등이 반영이 됩니다. 또한 동학군들의 남은 세력들이 정부와 양반들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서 항전을 이어가고 이들이 계속 살아남아서 나중에 어디에 합류하냐? 일본과 맞서 싸우는 의병의 군사력을 보탭니다. 즉 갑오개혁과 항일 의병운동에 동학운동이 영향을 끼친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부터 이 동학농민운동은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동학농민운동이 나올 때 주로 이 과정들, 흐름들을 헷갈리지 않고 잘 알고 있냐를 보통 물어보기 때문에 과정을 다시 한번 볼게요. 먼저 배경도 얼추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거는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자, 처음에 시작은 교조신원 운동이라는 거, 교조신원 운동이 먼저 시작된다는 점. 그 다음 이제 고부 농민 봉기로 이어집니다. 좀 적어볼까요 한번? 자, 교조신원. 제가 굵직굵직한 것만 적어가면서 표현해 볼게요. 교조신원 운동. 그 다음에 고부 봉기. 그 다음에 1차 봉기입니다. 황투현 전투와 황룡촌 전투는 보통 동학이 모의고사에서 나올 때 지도에서 종종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쌍황, 황투현과 황룡촌은 이름도 아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찬가지로 제폭구민, 보구관민 이런 구호도 이 자료에서 주어지는 게 동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소재입니다. 자, 동학과 정부의 화해는 여기에서 이제 앞서 전주화약 중요합니다. 전주화약.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나중에 일본군이 무시하고 경복궁을 점령하고
그리고 청일전쟁이 발생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동학이 2차 봉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금치 전투. 여기에서 종결되는 거예요. 제가 굵직굵직한 것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안에 숨어있는 전투들, 황토연, 황룡촌, 공주 우금치 전투,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아셔야겠고, 또한 이 내용 중에서는 패정 개혁안의 의미, 지향점들, 이런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아셔야 될 게 많죠? 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의 학습 포인트들, 동학 농민운동의 과정들, 굵직굵직한 과정과 그 안에 숨어있는 자잘한 사건들, 그리고 또한 패정 개혁안에 나와 있는 지향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102페이지와 103페이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갑오개혁의 내용과 함께 이 1894년과 95년에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건들을 쫙 정리해서 만나볼까 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